커피 품종은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종으로 나뉩니다. 두 품종은 그 생육 조건과 맛의 특징도 다르지만 잎이나 꽃의 모양으로도 구별하곤 합니다.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이지만 세계 커피 생산의 약 75%를 차지할 만큼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잎의 모양은 타원형의 모양을 가졌고요. 질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나며 도톰한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가지에서 매년 꽃이 피며 꽃잎이 작고 자스민의 향을 가졌습니다. 자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품종 개량이 왕성해서 재래종을 비롯한 자연 교배종과 돌연 변이종, 인위 교배종 등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고온 다습한 기후나 병충해에 강해서 비교적 재배가 쉽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생산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 세계 커피 생산의 2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로부스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부스타는 아라비카 종과는 구별되는 특유의 구수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향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 한 번의 수확기를 가지지만 케냐처럼 1년에 2번 수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년에 2번의 건교와 우기가 있고 그에 따라 2번의 개화기가 있기 때문이죠.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에서는 지속적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여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수확할 때에는 사람에 의해 수확하는 방법과 기계에 의해 수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 수확하는 방법에도 핸드피킹과 스트리핑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피킹은 피커들이 나무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잘 익은 체리만을 골라 한 알 한 알 손으로 닦는 방법입니다. 반면 스트리핑은 나뭇가지를 손으로 훑어서 수확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피킹에 비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는 있지만 나무에 손상을 주거나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핑을 아예 기계가 해주기도 합니다. 브라질이나 하와이 같은 대규모의 기업형 농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커피가 평지에 심어져 있어야 하고 기계가 커피 나무 사이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인 농장 설비가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한 번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이 역시 나무에 손상을 주거나 품질이 균일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확 방법들은 특히 수확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잘 익은 체리가 가장 많은 시즌을 선택해야 되겠죠. 원두를 어떤 굵기로 분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쇄도는 물과 원두가 만나는 면적입니다. 분쇄된 커피 입자가 굵다면 물과 원두가 만나는 면적이 작아져서 커피 성분들이 적게 추출될 것이고, 분쇄된 커피 입자가 가늘다면 물과 원두가 만나는 면적이 넓어져서 커피 성분들이 많이 추출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분쇄도는 무엇일까요? 적절한 분쇄도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추출 방식과 추출 도구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됩니다. 먼저 추출 도구에 따른 분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굵은 분쇄도는 프렌치 프레스에 적합하고 중간 분쇄도는 브루잉, 커피 메이커, 사이펀 등에 적당하며 에스프레소 머신 등 순간적인 압력을 이용하는 도구에는 가는 분쇄도가 적합합니다. 적정 분쇄도보다 얇게 분쇄하면 너무 많은 성분들이 녹아나와서 내려진 커피는 되게 쓴맛과 텁텁한 맛이 느껴질 것이고요. 너무 굵게 분쇄하면 커피 성분들이 충분하게 녹아나오지 않아서 자극적인 신맛과 떫은 맛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균형감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그라인더 분쇄도를 계속 조절해서 원두 입자 크기를 나에게 맞는 적절한 크기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율이란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분쇄한 원두의 양 가운데서 얼마만큼의 커피 성분이 이 내려진 커피액 안으로 녹아 들어갔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g의 원두를 갈아가지고 커피를 추출했는데 이 커피 추출액 속에 녹아있는 커피 성분이 2g이라면 수율이 20%라는 것이고, 이 추출된 커피액 속에 커피 성분이 3g 녹아있다면 수율은 30%라는 것입니다.
원두는 약 30% 정도만 수용성 성분이고 나머지는 물에 녹지 않은 섬유질과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추출한다고 맛있는 커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커피의 수용성 성분 가운데 약 20%는 커피 맛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지만 나머지 약 10%는 커피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적정 수율의 범위는 약 18%에서 22%로 볼 수 있습니다. 농도란 쉽게 말하면 커피가 진하다, 연하다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며 커피에 녹아있는 고용 물질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추출된 커피 안에 물 외에 커피 성분들이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물 속에 녹아진 커피 성분들의 양이 많다면 농도가 진하게 느껴질 것이고 커피 성분들의 양이 적다면 농도가 연하게 느껴지겠죠. 추출된 커피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커피 성분은 약 1에서 2% 정도입니다. 농도는 수율의 영향에 따라 변하게 되고요. 적정 농도는 1%에서 약 1.5%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도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수율은 원재료인 분쇄된 원두에서 내려진 커피 액으로 이동한 커피 성분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이고 농도는 이미 내려진 커피 액 속에 커피 성분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브루잉 방식은 크게 침출식과 여가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침출 방식은 차를 물에 넣고 우려내는 것처럼 커피가루를 물에 넣고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여가 방식은 커피가루에 물을 계속해서 흘려주면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프렌치 프레스와 클레버가 대표적인 침출 방식을 이용한 추출 도구가 되겠고요. 칼리타, 하리오, 고노 등 핸드브루잉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대부분의 도구들이 여가 방식을 이용한 추출 도구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출식 방식은 바디감이 좋고 간편한 방식이지만 미분으로 인해 텁텁한 맛이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가식 방식은 섬세하고 깔끔한 맛을 표현할 수 있지만 물의 양이나 온도, 추출 시간 등에 따라 커피 맛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내리는 사람의 스킬이 일정 정도는 필요합니다. 같은 원두라도 추출 방식이나 내리는 도구에 따라 맛과 질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다른 커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빠르다의 의미를 가진 에스프레소는 이내 빠르게 추출된 커피란 뜻을 갖는 커피 언어가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한 잔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초 이상에서 40초 미만으로 다른 여가식 추출 방식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적은 양으로 진하게 농축된 커피를 추출한 것을 우리는 에스프레소라고 부릅니다. 에스프레소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축되어 있는 농도가 높은 커피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은 여느 커피보다 진합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고형 성분들과 함께 중력의 약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 높은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증기압을 통한 오일 등의 비수용성 성분들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추출되고 특유의 감칠맛과 바디감, 깊은 향이 발현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에스프레소가 브루잉, 필터 또는 핸드드립이라고 불리는 여과식 커피와 다른 점은 바로 강한 압력에 있습니다. 커피 머신이 가할 수 있는 추출수의 강한 압력은 커피 안에 물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게 하고 커피가 가진 고형 성분들과 유분들을 원활히 녹이고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수치는 비교적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양 속에 녹아있는 성분비로는 아주 진한 농도 속에 응축되어 카페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인텐스를 통해 카페인 역시 강한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두의 신선도는 매우 중요한데요. 신선한 원두의 의미는 적절한 디게싱이 이루어지고 커피의 컨디션이 안정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래되고 산피한 원두는 신선도가 떨어지고 기분 좋은 향미가 손실되기 쉽습니다. 쓴맛이 주를 이루게 되고 추출 결과물에 단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로스팅한 원두를 보관하는 방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볕이 들지 않는 장소에 서늘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용이합니다.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흡습성이 좋은 커피에 습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을 위한 바리스타의 원두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컵 테이스팅 과정을 통해서 좋은 원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의 판단은 좋은 에스프레소를 위한 첫 출발점이자 그 품질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출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한 추출 전반의 과정은 포타필터의 물기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준비된 포타필터를 저울의 계량에 0점을 잡고 나면 원두를 도징할 준비가 됩니다. 디테일한 변수 조절을 위한다면 저울을 사용합니다. 알맞은 양이 담아졌다면 앞서 배운 디스트리뷰션 및 레벨링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탬핑으로 마무리한 포타필터는 머신으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포타필터와 필터 바스켓 주변에 남은 미분을 정리해주고 포타필터를 청결히했다면 그룹헤드의 열수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추출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포타필터를 장착할 준비를 합니다. 포타필터를 장착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추출은 시작됩니다. 추출을 완료하고 나면 포타필터를 분리하고 커피퍽을 정리합니다. 포타필터에 커피 찌꺼기를 비우고 청결히한 포타필터를 그룹헤드에 장착하는 것으로 한 텀의 추출은 마무리됩니다. 투입한 원두의 입자를 조정하고 그라인딩과 도징을 마친 커피는 커피층의 안정화를 위해 레벨링과 탬핑을 거칩니다. 이렇게 추출한 첫 번째 샷은 첫 번째 테스트 추출이 됩니다. 샘플 추출의 개념으로 바리스타는 추출 결과물을 비로소 맛보고 판단을 거쳐 적정 추출의 영역에 들어오는 한 잔의 샷을 완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순서의 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머신의 설치나 추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입니다. 실습을 통해 제대로 머신의 청소 방법을 익히고 매일매일 청소하여 머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해야만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청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청소. 머신의 연속 추출 버튼을 눌러 물을 흘려 보내면서 스크린과 그룹헤드 가스킷에 브러쉬를 이용한 청소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청소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타필터 제거하신 후에 연속 추출 버튼을 눌러 주시고 소를 이용해서 우리 양치하듯이 샤워 스크린, 그 다음에 그룹헤드 안쪽 깊숙한 곳까지 좀 깨끗하게 커피 가루들이 빠질 수 있도록 간략하게 청소를 해 주시고요. 약품 청소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바스켓 교체했듯이 마찬가지로 필터 바스켓, 블라인더 바스켓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요. 자, 막힌 블라인더 바스켓에 약품을 일정량 담아 주셔서 청소 모드를 누르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신 제조사마다 청소 모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은 매뉴얼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약품을 넣고
포터피터를 재장착해 주시고요. 자, 청소 모드로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청소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청소 과정을 4에서 5회 정도 반복 후 포터필터 제거 후 물기를 마른 행주로 닦아주시면 청소가 끝이 나고, 커피 기계의 어떤 전용 세정제 같은 경우 식물을 이용해 만든 세제이므로 인체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무해한 세정제입니다. 자동 머신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알약 형태의 세정제와 파우더 형태의 세정제가 있습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커피 추출 시 맛과 향에 변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오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다음날 머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물로 헹구고 세제 잔여물을 제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그라인더를 통하여 그라인더의 구조를 살펴보고 구조별 명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자동 그라인더입니다. 반자동 그라인더의 부분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 바로 호퍼입니다. 호퍼는 호퍼 뚜껑과 호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퍼를 주문한다고 하면은 실상 이렇게 뚜껑 없이 이 호퍼만 아마 그 배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호퍼 뚜껑과 이 호퍼는 별도인데, 이 부분만 호퍼, 이 윗부분 호퍼 뚜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호퍼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호퍼를 주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퍼만 온다라는 거죠. 이 호퍼 뚜껑은 별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퍼는 루스팅된 원두가 담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에서 2kg 정도 담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은 호퍼 아래쪽에 나와 있는 손잡이, 호퍼 게이트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그 한국에서 진행되는 바리스타 시험을 한 번이라도 응시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실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라인딩을 가장 처음에 할 때 이 게이트를 항상 열어주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밀어 넣게 되면은 열리게 되고 당기게 되면은 닫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밀어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 게이트를 이 상태로 뭐 전원을 킨다고 해도 그라인딩이 되지 않겠죠. 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호퍼 게이트는 호퍼 안에 담겨 있는 콩이 그라인더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쇄 조절판입니다. 원두의 분쇄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부분이고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퍼 상부를 장착했을 때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 기준점을 통해서 숫자를 뭐 크게 혹은 작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윗판은 이제 분쇄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간격을 맞추는 판이고, 하부 날은 이제 구동되는 날을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밑날과 가까워져서 분쇄 입자는 고와지게 되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동날과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기 때문에 분쇄 입자가 굵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쇄 조절판은 말 그대로 분쇄를 곱게 혹은 굵게 조절할 수 있는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도징 체인버입니다. 도징 체인버는 분쇄된 원두가 담기는 통으로 계량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바로 분쇄된 커피가 나오는 토출구 부분이고요. 이쪽 칸막이로 담겨서 나중에 설명할 레버를 작동함으로써 해서 이제 한 칸막이당 담기는 양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체인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구간마다 이동을 하면서 가루를
분배할 수 있는 도징 체인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도징 레버입니다. 도징된 커피 가루를 아래로 내려보내 포타필터에 담기도록 하는 장치로 레버를 담는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레버를 한번 당길 때 6에서 9g 정도 담기게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도징 챔버 안에 상부 볼트를 조이게 되면 6g 정도 담기게 되고, 풀어주게 되면 최대 9g까지 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징 챔버와 레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겨줌으로써 해서 커피 가루를 포터필터로 내려보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처음 레버가 위치한 곳에서 그 끝까지 당겨주셔야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반만 담긴다라고 하면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점에서 끝까지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6번은 전원 스위치입니다. 온, 오프 장치로 그라인딩을 시작과 멈춤 조작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은 바로 포타필터 거치대입니다. 커피를 담아야 하는 포타필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징 작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은 드립 트레이로 도징 시 흩어지는 커피 가루를 받쳐주는 트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그라인더의 정비 시간입니다. 아까 부분별 명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그 시간들 잘 기억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퍼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호퍼를 제거하기 이전에 전원을 먼저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인더는 좀 위험하죠. 칼날이 이제 커피 가루를 잘게 부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전원을 빼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라인더를 정비할 때 가장 먼저 코드를 제거해 주세요.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장갑. 장갑. 내 손은 소중하니까 장갑 꼭 껴주셨으면 좋겠고요. 호퍼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퍼를 고정하는 핀 3개가 있습니다. 핀 3개가 있고요. 호퍼 게이트 하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호퍼 게이트는 여러분 밀어 넣으면 열리고 당기면 닫힌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겼습니다. 당겼기 때문에 상부에 있는 커피 원두가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호퍼 안에 있는 원두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밀폐할 수 있는 용기에 잘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호퍼 게이트를 여러분 어떻게? 눌러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담겼으면 다시 호퍼 게이트를 당기고 보관된 원두통은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빼주도록 해서 밀봉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된 호퍼 있죠, 여러분. 호퍼는 물티슈를 이용을 하셔도 좋은데 온수와 주방 세제로 깔끔하게 청소해 주시고 꼭 잘 말려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게이트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헤어드라이기로 이제 더 잘 깔끔하게 말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도 마찬가지로 중성 세제로 잘 닦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거지 하듯이 깔끔하게 닦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닦아서 잘 말려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조절판입니다, 여러분. 아까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숫자가 커지면 간격이 멀어지고 숫자가 작아지면 간격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와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날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큰 쪽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주겠습니다. 짠! 돌려주게 됐더니 여러분 어때요? 상분할이 드디어 제거가 됐습니다. 상분할은 간격을 조절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네,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칼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부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터가 구동되는 네, 구동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에 붙어 있는 네, 커피 찌꺼기들과 커피 가루들을 깔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진공 청소기를 통해서 네, 빨아들여 주게 되면은 아주 깔끔하게 네, 그라인더 청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자동 그라인더나 반자동 그라인더나 이 체인버 구간들이 여러분 이제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청소솔로 네, 깔끔하게 청소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쪽은 반자동이다 보니까 체인버 안쪽에 있는 볼트를 깔끔하게 풀어서 좀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만 하나 이제 풀어 주시게 되면은 안쪽도 되게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각 부분은 다 뭐 물세척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되게 깔끔하게 청소를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잘 털어주고 닦아주고 네, 잘 말려주셔서 다시 결속하시면 네, 됩니다. 포타필터를 받쳐주는 네, 거치대 같은 경우도 잘 닦아주시게 되면은 그라인더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벨벳 밀크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벨벳 밀크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5도씨 이하의 냉장 보관되어진 차가운 우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낮은 온도의 우유를 사용했을 때에 공기 주입과 롤링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벨벳 밀크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도씨 이하의 차가운 우유가 준비되셨다면 사용할 컵 용량에 따른 우유의 양을 스팀 피처에 담습니다. 스팀을 시작하기 전에 스팀 밸브를 열어 스팀 안드 안에 맺힌 물을 배출시킵니다. 스팀 안드의 스팀팁이 우유 표면에 살짝 담기도록 합니다. 스팀 밸브를 열어 공기 주입을 합니다. 이때 플랫 화이트 거품의 두께는 약 0.5cm, 라떼는 거품의 두께가 약 1cm, 카푸치노의 거품 두께는 약 2.5cm 정도입니다. 공기 주입을 마치고 나면 스팀 피처를 위로 살짝 올려 스팀팁이 우유에 잠기게 하고 위의 거품과 아래의 우유를 혼합해 줍니다. 이때 우유 회전이 한 방향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롤링할 때 큰 거품들이 우유 속으로 들어가면서 쪼개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티밍 종료 후에 피처 안에 작은 거품이 보인다면 피처를 바닥에 쳐서 거품을 깨줍니다. 스팀 노즐 안에 있는 우유를 스팀 밸브를 열어 밖으로 배출시키고 행주로 스팀 노즐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짧은 시간 동안 적은 양을 추출한 음료입니다. 이 음료의 뜻은 영어의 익스프레소와 같이 빠른, 급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에스프레소는 뒤에 배울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를 만들기 위한 원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에스프레소 바가 국내에 유행하면서 이탈리아처럼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문화가 점차 국내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그냥 마셔도 되지만 기호에 따라 설탕을 타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에스프레소를 조금 더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반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적은 양을 추출하게 되면 리스트레토라고 부르며 이렇게 추출 시 농도가 더 진해지고 쓴맛은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더 시거나 짠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보다 더 긴 시간 많은 양을 추출하게 되면
룽고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추출한 룽고는 에스프레소에 비해 농도가 옅고 그렇기 때문에 묽게 느껴지지만 쓰고 아린 맛이 더 추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볼 메뉴는 아인슈페너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그니처 음료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준비한 커피에 단맛을 추가해 주시고 크림을 듬뿍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인슈페너라는 단어의 뜻은 마차를 끄는 마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마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던 오스트리아 빈의 마부가 피로를 풀기 위해 마셨던 음료로서 한 손에는 고삐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설탕을 넣고 크림을 듬뿍 올린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한때 비엔나 커피로도 많이 불렸던 이 음료의 정식 명칭은 아인슈페너가 맞습니다.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가 없다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 아인슈페너가 여러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밀크커피 베이스에 크림을 올려주기도 하고 아메리카노 베이스에 크림을 올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드립커피에 크림을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밀크커피 베이스에 크림을 올린 아인슈페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베이스의 아인슈페너는 먼저 휘핑크림을 준비해 주세요. 넣을 때는 50g 정도 사용할 건데 넉넉히 일단 휘핑을 쳐주시고요. 너무 띡하지 않게 점도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적당히 흐르는 듯한 질감의 점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뭉치는 듯한 느낌으로 할 게 아니라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할 거예요. 네, 다 만들어졌습니다. 출렁출렁 아직은 액체 같은 느낌의 휘핑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잔에 베이스가 되는 우유를 먼저 넣어 줄 텐데요. 단맛을 조금 가미하기 위해서 설탕을 5g 넣어 주시고 우유를 90g 넣어 주겠습니다. 잘 섞여지도록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밀크 베이스를 준비해 주시고 얼음을 두 덩어리 큰 거, 뭐 그램으로 하면 한 30g 정도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밀크 베이스 위에 다이렉트로 에스프레소를 받아 보겠습니다. 약간 리스트레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15초에서 20초 정도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휘핑크림을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용량으로는 대략 한 50g 들어가도록 이렇게 부어주시면, 자, 이렇게 밀크 베이스의 아인슈페너가 완성되었습니다. 크림이 크레마랑 잘 어우러지면서 이 층이 분리되는 느낌이 비주얼적으로 좋게 표현되는 음료입니다. 이것도 한번 마셔볼까요? 달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음료는 빨대로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입으로 다이렉트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자, 이렇게 아인슈페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